어떤 젊은 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돌아서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도시를 지나게 된 거죠. 계획은 정말 딱 하룻밤만 묵고 떠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룻밤이 그 도시, 아니 유럽 전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존 칼빈입니다. 보내주신 자유, 하나님의 주권의 산물 존 칼빈을 보면서 어떻게 이 소심했던 학자 한 명이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냈는지, 그의 생각의 핵심은 뭐였고 또 그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를 떠올리는데 칼빈은 루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개혁을 이끌었거든요. 칼빈이라는 한 개인의 성격, 또 그가 마주했던 시대 상황, 그리고 그의 신학,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칼빈주의라는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그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는 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운명의 퍼즐이 시작된 곳 제네바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제네바가 정말 뭐랄까 난장판이었더라고요. 막 서보이 공작이랑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상대로 독립전진 비슷한 걸 치르고 자유를 얻긴 했는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요. 유흥업소는 넘쳐나고 이게 개혁을 받아들인 도시가 맞나 싶던데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면 전혀 개혁 도시가 아니었어요. 윌리엄 파렐이라는 정말 불같은 성격의 개혁가가 몇 년 동안 목이 터져라 설교해서 일단 가톨릭 미사는 금지시켰어요. 근데 시민들의 반응이 우리도 이제 프로테스탄트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라기보다는 지긋지긋한 로마 간섭에서 벗어나서 좋다 하는 정치적인 해방감에 더 가까웠던 거죠. 비유하자면 최신형 컴퓨터 본체는 들여놨는데 정작 그걸 돌릴 운영체제, 그러니까 OS가 없는 상태랄까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상태. 도시를 이끌어갈 어떤 사상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그런 혼란한 도시에 왜 하필이면 지나가던 27살짜리 학자에게 다들 기대를 걸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 윌리엄 파렐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렐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이미 읽고 이 젊은이의 천재성을 알아본 거죠. 파렐은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제네바를 구원할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칼빈에 찾아가서 제네바에 남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칼빈은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거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맞아요. 파렐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하죠. 당신은 지금 당신 공부만 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만약 당신이 이 위급한 때에 주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저주하실 거예요. 와, 이건 뭐 한잔하자 수준의 권유가 아니라 너 안 남으면 신의 저주를 받을 거야라는 협박이네요. 그렇죠. 요즘 시대엔 상상도 못할 압박이죠. 네. 다고 해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듯 남기로 한 거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칼빈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세상을 바꾸려는 야심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서재에 틀어박혀 연구하고 싶어 했던 학자였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칼빈 스스로도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천성이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늘 조용한 구석을 좋아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리시어 결코 쉬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자료에 나오는 루터와 칼빈의 초상화 비교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이 든 루터는 점점 살이 찌고 푸근한 인상이 되는데 칼빈은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면서 눈빛, 그 지성만 더 날카로워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모습이 상상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 내성적인 학자가 어떻게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을 만들어냈을까? 그의 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서가 보입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였어요.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죠. 파리에서 공부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논리력과 명료한 문장력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글이 그렇게 명쾌하군요. 그의 주장에 반대할 순 있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니까요. 정확합니다. 법률가처럼 명확하게 논증을 쌓아 올리는 거죠.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개종을 경험합니다. 뭐가 계기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안정된 학자의 길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운동에 뛰어들기로 한 거죠.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죠. 친구가 한 연설에 원고를 써줬다는 의심을 받아서 파리에서 도망쳐야 했고 결국 스위스 바젤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도망자 신세일 때 그의 인생과 세계사를 바꾼 걸작이 탄생합니다. 1536년 그의 나이 불과 27에 발표한 기독교 강요. 이 책 한 권으로 무명의 망명객에서 일약 유럽 전체의 스타학자가 된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책이었길래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었던 건가요? 당시 프로테스탄트 사상은 여러 개혁가들이 좀 파편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걸 누구도 명쾌하게 하나로 정리하지 못했죠. 그런데 칼빈이 이 책에서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지어 아름다운 문체로 정리해버린 겁니다. 당시로서는 충격이었죠. 게다가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헌사에서 우리는 왕에게 반역하려는 불순 세력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 기독교를 따르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설득력 있게 변호했고요. 여기서 칼빈 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축을 짚어야 합니다. 루터 사상의 핵심 키워드가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였다면 칼빈 사상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인상 깊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의 교역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인생의 목표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논쟁을 낳는 예정론이 나와요. 누가 구원받을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사상이죠. 사실 이 예정론은 좀 냉정하게 들리기도 해요. 그럼 내 노력은 아무 소용 없는 건가? 운명론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 칼빈이 가장 경계했던 오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칼빈에게 예정론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숙명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내가 구원받은 게 내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덕분이라고 믿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이게 겸손의 근거가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패나 시련을 겪더라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요. 이 겸손과 확신이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런 의미군요. 문명에 순응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네요. 자, 그렇게 기독교 강요로 스타가 된 칼빈이 파렐의 협박에 못 이겨 제네바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개혁을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시외랑 엄청나게 부딪혔다고요? 네, 칼빈은 아주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모든 시민이 따라야 할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한 공교육 시스템을 구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권징을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은 신자는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심하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파문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 파문 고난이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칼빈은 교회의 도덕적 순수성을 지키려면 그 권한이 반드시 교회, 즉 목사와 장로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제네바 시회 입장에선 그게 자신들의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 거죠. 아니, 시민을 처벌하는 권한은 시 정부에 있는데 왜 교회가 그걸 가져가려 하느냐 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칼빈이 졌네요. 2년도 채 안 돼서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의 첫 번째 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난 셈이네요. 겉보기엔 그랬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추방의 시간이 칼빈을 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자료에서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보낸 3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생산적인 시기였을 거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제네바에서는 실패했던 자신의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어요.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도 꾸렸고요. 일종의 재충전과 레벨업의 시간이었군요. 그 사이 제네바는 어떻게 됐나요? 칼빈이 떠나자마자 도시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칼빈을 몰아냈던 세력이 실각하고 칼빈의 지지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서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칼빈 입장에서는 좀 퉁켜 있겠는데요. 고발 하나 없으니까 안 되지 하면서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록을 보면 그는 돌아가길 정말 망설였다고 해요. 제네바에서의 끔찍했던 기억 때문이요.
하지만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돌아가는 조건으로 자신의 개혁안을 시외회가 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약속받았죠. 그렇게 그의 두 번째 그리고 진짜 개혁이 시작됩니다. 돌아온 칼빈은 교회법을 만들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4가지 직분을 만들죠.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당회인데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이 기구가 시민들의 도덕 생활을 감시하고 재판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술, 도박, 춤, 심지어 부부싸움까지 간섭했다니 이건 좀 숨막히지 않았을까요? 숨 막혔을 겁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고 거의 신정정치에 가깝죠. 실제로 많은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칼빈의 리더십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미카엘 세르베투스 사건이죠. 아,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한 사람이죠. 삼위일체를 부정했다는 이유로요.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개혁 도시인 제네바로 도망쳐 왔는데 오히려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칼빈 자신은 화형이라는 잔인한 방식 대신 참수형을 원했다고는 하지만 세르베투스를 사형시키는 것 자체에는 동의했어요. 이건 중괴적 관용이 부족했던 당시 시대의 한계라고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생명을 앗아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칼빈의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어야 할 그의 과오죠. 그런 어두운 면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제네바를 통해 이루려 했던 더 큰 그림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는 강조하더군요. 맞습니다. 칼빈의 목표는 제네바라는 도시 하나를 완벽한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제네바를 일종의 기지로 생각했습니다. 전 유럽에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도망온 프로테스탄트들을 위한 피난처이자 이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유럽 전역으로 파견할 개혁가들의 사관학교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개혁가 사관학교. 아, 정말 딱 맞는 비유네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제네바를 보고 사도시대 이후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감탄했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네바는 작지만 국제적인 개혁운동의 심장, 허브가 된 겁니다.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개혁의 불씨를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칼빈의 사상은 스위스의 작은 도시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사상이 어떻게 각 나라의 정치, 사회 지형까지 바꿔놓았는지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히 교회 안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칼빈주의가 가진 독특한 정치 사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은 신 앞에선 교황이든 왕이든 모두 평등한 인간일 뿐이며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당시 왕이 곧 신의 대리인이라고 믿었던 왕권 신수설의 시대. 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혁명적인 사상이었죠.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폭군이 된다면 백성들은 그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상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나 잉글랜드 내전, 그리고 훗날 미국 독립혁명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현대 민주주의와 입헌군주제의 뿌리 중 하나를 칼빈주의에서 찾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죠. 프랑스에서는 위구노라고 불린 칼빈주의자들이 귀족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지만 성 바돌롬의 축일의 학살 같은 끔찍한 탄압을 받았고요.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카톨릭 스페인 제국에 맞서 싸우는 독립투쟁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들은 설교자이자 동시에 독립군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곳은 바로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존 낙스라는 아주 강력한 인물 덕분이었죠. 존 낙스, 정말 불도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칼빈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고 전투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망명생활 중에 폭군에게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라는 급진적인 이론까지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1559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오자마자 그의 불같은 설교가 민중을 선동해서 의회가 카톨릭을 국교에서 폐지하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프랑스에 가 있던 젊은 카톨릭 여왕 메리 스튜어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 진짜 갈등이 폭발하죠. 이 둘의 대결은 정말 영화 같아요. 한쪽은 카리스마 넘치는 늙은 설교가, 다른 한쪽은 아름답고 젊은 여왕. 네, 이건 단순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의 종교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믿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혈통에 따른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군주제 사이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싸움에서 존 낙스의 이념이 승리했죠. 그 결과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열정적인 칼빈주의 국가, 즉 장로교 국가가 된 겁니다.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냥 조용히 책이나 읽고 싶었던 소심한 학자 한 명이 얼떨결에 한 도시에 발이 묶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자신의 핵심 사상을 실험하고 그 도시를 개혁가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결국 유럽 전역의 정치 체제까지 뒤흔드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1564년 칼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그냥 잘 조직된 도시 제네바 하나만 남긴 게 아니었어요. 전 유럽에 그리고 신대륙에까지 퍼져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사상적 흐름을 남긴 거죠. 자료 마지막 부분에 칼빈주의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강조했다는 지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이 부분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강한 신념이 현실 정치, 사회와 만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 것처럼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의 경우처럼 억압에 저항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하지만 제네바의 숨막히는 도덕 통치나 세레베투스 사건처럼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위험성도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이처럼 강한 신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발휘되는 그 거대한 힘과 또 그 힘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그림자에 대해 한번 곱씹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